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연일 선거 유세로 분주하다. 후보자들은 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거리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계에서도 이번 총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총선 관련 모임이 조직돼 정치권에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기독 유권자들에게는 투표 참여와 올바른 선택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선출하는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수만 937명, 여기에 비례대표를 내세운 당만 무려 11개다.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을 뽑아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말 교계 뉴스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교계가 정치권에 요구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또 기독인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전임 연구원인 배덕만 교수와 종교부 이순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순규 기자, 네. 이번 총선 앞두고 교계 정책 제안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각 기독단체가 제시한 정책, 그리고 이런 후보를 뽑읍시다 하고 제시한 그 후보들 기준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먼저 진보권의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 네, 진보권 역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기독인 선거 대책 연대를 구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정책에 투표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요. 기독인 선거 대책 연대가 첫 번째로 꼽은 정책은 경제 민주화입니다. 시급 최저임금 10,000원 법제화와 사내 유보금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예. 부당한 정리해고 금지 등이 그것인데요. 차별 없는 사회,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사람 중심의 복지 정책이 있는 사회, 평화 통일을 이뤄가는 사회 등의 정책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 사회선교에 힘쓰고 있는 교계단체들 역시 생명평화 기독교 총선 행동을 결성하고 현 정권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종교계와 제야 원로들은 다시 민주주의 포럼을 조직해서 야권 연대를 촉구했었는데요. 이 포럼 역시 정권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기총과 한교연 등 교계 보수권도 4.13 총선 정책 제안을 위한 한국교회 총연합 네트워크를 결성을 했는데요. 어떤 후보를 뽑자고 제안했습니까? 네, 보수권 역시 정치권을 향해서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예. 역사와 통일 등 13개 분야에 대해서입니다. 역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역사정립특별위원회 설치가 눈에 띄는데요. 예. 역사 교과서 논란을 겪은 만큼 다양한 학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새롭게 역사 편찬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특히 평화통일 준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많이 반영되기를 기대했는데요. 예. 사립학교법 개정도 보수 교계에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일단 개정을 제안했고요. 종립학교의 경우에는 종교활동과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사립 종립학교가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책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예, 이번엔 배덕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교회가 제시한 정책들을 이제 쭉 들어보셨는데 교회라면 이런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제 남북 대치 상황이고 예. 핵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평화로운 한국 한도가 되게 정치 위기가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분들 역시 그분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룬 청년들 또 네.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려운 젊은 엄마들이 맘 놓고 아이를 키워서 다음 세대를 이제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들. 그게 약간 뭐 다양하게 나왔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 위한 방법. 네. 그다음에 그 땅에 사는 약한 사람들도 기회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들이 좀 정책으로 제시되면 좋지 않을까. 기독교인들이 좀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갖고 네. 또 기도도 하고 또 제안도 하고 또 압력도 행사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화와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이순규 기자, 이번에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후보 10명을 냈습니다. 네네. 정책도 제안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기독자유당은 비례대표 10명을 공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례대표 1번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윤석 의원입니다. 예. 이윤석 의원을 포함해서 장애인, 여성, 목사 등 다양한 인물들이 비례대표에 포진해 있는데요. 예. 이번에 기독자유당은 비례대표 5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맞네요. 사실 예. 목표 달성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독자유당의 정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동성애와 이슬람 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나 지금 현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일 비전 같은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데요. 예.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이윤석 의원 역시 예.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살펴보면 동성애와 이슬람 저지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기독자유당이 내세우는 그런 정신과 네. 비례대표 1번인 이윤석 의원의 정신이 맞는지도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기독자유당에 대해서는 교계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또 얼마 전에 그 중견 목회자들로 구성된 미래목회 포럼이 토론회, 좌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도 의견이 좀 갈렸어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예, 미래목회 포럼에 속한 목회자들은 기독자유당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갖고 있는 목회자도 있고 찬성을 하는 목회자도 있는데요. 예.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들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예.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기독자유당 출연에 대해서 오히려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 갈등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렇죠. 정 목사는 개신교 정당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노력보다 이미 국회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 기독 국회의원들이 예. 그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물론 찬성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찬성이라기보다는 소극적 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는 물론 우려되는 점이 있지만 기독자유당의 취지에는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견이 분분하군요. 배 교수님, 이 기독당에 대한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독인들이 그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당을 만드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자유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한데요. 네. 저는 아까도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내건 정책들을 보았을 때 네. 지금 한국 기독교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가 동성애와 이슬람 저지일까? 네. 지금 한국 사회 위기가 처해 있는 전체적인 문제, 그다음에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예. 이슬람이나 혹은 동성애 때문인가라고 본다면 네. 그런 주제들이 그렇게 무의미한 건 절대 아니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정당을 만들면서까지 한국 사회에 뭔가를 기여하려고 할 때 그 이슈가 그다음에 정책이 과연 그것이어야 했느냐라는 면에서 저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기독당이란 이름으로 총선에 후보를 낸 것이 2004년도, 그러니까 비례대표 제도가 처음 도입된 데부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 기독당 이름을 내건 것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2004년도가 처음이 아니라 1945년도에 네. 이미 기독당이 창당이 한번 됐었죠. 예. 그때 역사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해방되고 나서 북한 지역에서 그 이제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사회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이것은 이제 신의주의 이제 제1교회, 제2교회 목사였던 윤하영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한경진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했고요. 그거는 그 지역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 수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은 네. 기독교인이 가졌던 영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지적 수준이라든가 민족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진적이었고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예. 해방되고 나서 거의 이렇게 그 일종의 무정부 상태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인 질서를 찾으려고 그런 노력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바로 이제 그 소련이 진주하게 되고 이런 아무리 물론 여기도 이제 기독교 사회민주당이라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었지만은 공산주의하고는 그 입장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예. 바로 탄압 대상이 됐고 바로 그 지도자들이 하게 되면서 정당은 제대로 일을 해보기도 전에 그냥 와해돼 버렸죠. 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당의 역사를 계승한다고 아마 2004년도에 출범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기독당이. 그럼 좀 차이가 많이 있네요. 차이가 일단 있죠. 지금 기독당은 그 종교 자유가 보전이 되고 또 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 숫자를 갖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이제 출연한 것이고 네. 45년도에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 중에 3%도 안 되는 기독교의 자원을 배경으로 그다음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아주 극렬하게 대치는 냉정 치하 시작 그 촉발기에 출연했기 때문에
일단 배경과 영향력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생겼던 당이 기독교 사회민주당이었는데 예. 그들에게는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독자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또 빈부의 격차 이런 문제들을 다 직시했고 그래서 네. 그 중도의 입장에서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표방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그 기독교 그 정당들은 뭐 공약 맨 앞에 보면은 그 종북 좌파 세력 그죠. 척결 네. 뭐 이런 식으로 극명하게 한쪽 입장에 경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예전과 지금은 상당히 그 색깔이나 정체성에서 또 영향력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좀 이 기독당의 해외 사례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서구권에는 기독당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 체제 하에서 거의 뭐 1700년, 800년을 이어왔고 예.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그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기독교 정당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본격화된 거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 이게 약자로 CDU라고 하는 정당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기독교와 이제 민주주의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로 예.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 근데 그거 외에도 뭐 프랑스나 또 그 동유럽의 또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기독교 정당이 있는데 네.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저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독교, 네.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 세 번째로는 사회주의, 아,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얘기는 기독교를 표방할 때 대체적으로 문화나 혹은 그 정치나 이런 면에서 보수적인 입장들을 갖고 있죠. 네. 근데 동시에 민주주의를 추구를 해요. 그거는 혁명이나 뭐 이런 그런 급진적 개혁보다는 의회 민주주의, 의회 정치를 통해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려고 하고 예. 그렇지만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하. 극단적인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은 존중하되 예. 경제를 국가가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주의 시스템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네. 민주주의 기본 체제를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도 극단적 자본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형태의 정당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더 좀 차이가 있어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많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런데 우리의 기독당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보수의 교회들은 지금까지 사실은 정교 분리를 주장을 해왔단 말이죠. 네, 그렇죠. 민주화 운동할 때 특히 그랬는데 이게 정교 분리가 어떻게 잘 이루어져 왔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최근에 이번에 기독당 같은 분들은 오히려 정치 참여가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 참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개입하든 혹은 교회가 정치 문제에 관여하든 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 교회의 역사는 정교 분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제1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 국가는 교회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줍니다. 아하. 뭐 예를 들면 70년도의 유신 체제 하에서 빌리그람이나 빌브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규모 그 집회를 그죠. 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후원을 해줍니다. 아. 그리고 또 뭐 전군 신자화 운동 같은 것들을 국가적 예. 차원에서 이제 후원을 하죠. 네. 이건 아까처럼 정교 분리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교회에 지원했다는 측면을 볼 수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한 또 반응으로 교회도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후원했던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얘기가 조찬기도회 같은 거겠죠. 네. 국가와 교회가 밀월 관계 속에 쭉 왔는데 예. 그게 이제 김대중 정권 이후로 이제 노무현 정권을 겪으면서 이 상황이 좀 역전이 되죠. 네. 그래서 그전에는 그 교회가 정부를 후원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일치보다는 이제 그 관계를 우호적으로 맺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네. 가게 되고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사학법 개정과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한국 교회가 전부 다 광장에 나와서 이제 삭발투쟁을 했던 경험들 네. 그리고 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선거 운동할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회 전체가 장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을 함께 내세웠고 그랬죠. 나중에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뭐 4대강 문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를 했지만은 한기총을 비롯한 보수 교회들은 이제 지지혁명들을 발표하는 네. 이런 식으로 형태와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 국가가 교회 문제에 개입하지 않거나 교회가 국가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이런 의미의 이중적 정교분리 개념에서 어떤 식으로도 한국 교회가 정치로부터 멀리 있었던 적은 없어 보입니다. 네. 교회와 성도들의 바람직한 정치 참여는 이런 방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각 이익 집단처럼 정치판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그다음에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것과 관련된 지표들을 좀 교회 목회자들이나 네. 아니면 교회 신학자들이 좀 제시를 해줘서 네. 우리가 막 혼전 속에 있다가도 우리가 한국 대한민국이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네. 보다 상위 가치들을 좀 제시해주는 네. 그런 원칙들을 좀 명확하게 네. 해주고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저는 목회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예. 적어도 매번 선거를 당할 때 한국에 여러 나와 있는 중요한 이슈들과 정책들 중에 우리가 성경적인 차원에서 같이 좀 지향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거나 정보를 줄 수 있는 자리들을 조금 예. 제공해주면 좋겠다. 특별히 이게 기독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기독교적 가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들 도와줄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배덕만 교수님 그리고 이순규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누굴 뽑을지 정하셨습니까? 사랑과 평화, 약자 배려와 같은 기독교적 가치를 내세우는 후보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보자가 교인인지 아닌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